27번 확정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에 퇴직급여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 채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측정 요소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2001년도 초 기초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6만 원 나와 있습니다. 확정급여 채무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6만 원. 기초 플러스 단기 근무원가 플러스 이자원가 단기 근무원가 플러스 이자원가 마이너스 퇴직금 지급액 플러스 마이너스 재측정 요소는 지금 공식 불러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재측정 요소는 기말 현재 가치 기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그게 공식이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초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단기 근무원가 더해주시고요. 이자원가 더해주시고 퇴직금 지급액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재측정 요소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정급여의 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재측정 요소는 일반적으로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6만원 플러스 얼마? 3만원. 플러스 얼마? 3만원이 39,000원이 39,000원. 플러스 이자원가 얼마? 6,000원. 마이너스 퇴직금 지급액 7,000원까지 계산하면 얼마예요? 6만원에서 39,000원 더해주면 99,000원에서 105,000원에서 98,000원이지? 맞아? 네. 98,000원. 근데 기말의 현재 가치가 얼마니까는 125,000원이니까 얼마 나오죠? 재측정 요소는 27,000원? 네. 27,000원.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 다음에 28번 주식기준 보상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주식 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행사 가격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행사 가격이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 액면 금액을 초과하면 당연히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가득 기간 중 각 회계 기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단기말 인식할 누적 보상 원가에서 전기말까지 인식한 누적 보상 원가를 차감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보상 원가는 부여일 이후 지분가치, 공정가치 변동액을 반영해서 수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현금 결제액을 뜻하는 거예요. 현금 결제형. 주식 결제액은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부여일 이후가 아니라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주는 게 주식 결제형이에요. 3번은 틀렸습니다. 3번은 현금 결제형. 주식 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인식한 보상 원가는 환입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종업원 100명한테 종업원 100명에게 100개를 부여를 했습니다. 3년간 근무 조건이고요.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는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할까요? 500원이에요.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는 500원이고요. 매년 말 공정가치는 6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공정가치는 700원. 이런 식으로다가 자료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주식결제형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이게 두 개만 일단은 먼저 보여줄게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종업원 100명한테 100개를 부여를 했어요. 100명한테 100개를 부여하면 10,000개가 나오죠, 그쵸? 10,000개가 나와요.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곱하기 500원.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500만원 나오죠?
500만 원. 몇 년간 근무하라고 그랬어? 3년간 근무하라고 그랬죠, 그쵸? 3분의 1. 그러면은 얼마 나올까요? 3일은 3, 3, 68이니까 166만 6,667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주식 보상 비용이에요. 주식 보상 비용. 이렇게. 주식 보상 비용이 166만 6,667원. 대변에 주식으로 결제를 해주는 거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이 166만 6,667원. 이렇게. 얘가 첫 번째 연도고요. 2차 연도 때는 만약 10%가 퇴사 예정이다. 10%가 퇴사 예정으로 잡혔어요. 퇴사 예정으로. 그러면은 100명 중에 10%가 퇴사하는 거니까는 몇 명이 되는 거지 이제? 90명이 남아있겠지, 그치? 90명에 대해서만 곱하기 몇 개? 100개. 그러면은 9,000개가 되겠죠? 9,000개 곱하기 부의 현재 뭘로 다 측정하라고 그랬어요?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야? 500원.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4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450만원 곱하기 3년 중에 지금 몇 년 차지? 2년 차예요. 2년 차. 근데 마이너스 앞에서 인식한 게 166만 6,667원이 있단 말이에요. 빼볼래요? 얼마 나오나? 그래서 빼서 분계는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 얼마? 33,333원. 대변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133만 3,333원. 그래서 주식 보상 비용이 보상 원가야. 얘가 보상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보상 원가. 즉 비용입니다. 비용.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에 속하는 거냐면 자본 조정에 속하는 거고요. 자본 조정. 그러니까 주식 결제형은 부의 현재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현금 결제형은 여기서 자 잠깐만 만약에 퇴사 예정이 아니라고 하면 퇴사 예정이 없어요. 퇴사 예정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100만 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100명 곱하기 몇 개? 100개. 그럼 10,000개. 10,000개 곱하기 500원 하면 500만 원 나오죠. 500만 원 곱하기 얼마? 3분의 2 마이너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 예정을 집어넣은 게 숫자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현금 결제형은 매년 말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100명 곱하기 100개. 100개 하면은 몇 개가 나오는 거죠? 10,000개 이렇게 나옵니다. 10,000개 곱하기 첫 번째 연도의 공정 가치가 600원이죠, 그쵸? 600원. 그럼 얼마 나옵니까? 600만 원이 나와요. 600원 곱해주시면 600만원. 600만원 곱하기 3년 중에 첫 번째 연도죠, 그쵸? 그럼 얼마 인식하면 되는 거야? 200만원을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 이렇게.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이 200만원. 얘는 나중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장기 미지급 비용 2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연도에는 얘가 1차 연도고요. 2차 연도에는 몇 퍼센트 퇴사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10%가 퇴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몇 명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90명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90명 곱하기 몇 개? 100개. 이렇게 하면 9,000개가 나오죠. 9,000개 곱하기 두 번째 연도 말의 공정가치가 얼마예요? 700원이죠. 700원. 97은 63, 630만 원이 나와요. 곱하기 3년 중에 지금 2년 차죠, 그쵸? 3년 중에 2년 차고요. 앞에서 인식한 게 얼마 있어요? 200만 원이 있습니다. 빼서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 차변의 주식 보상 비용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20만 원. 대변에는 장기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대변에 장기 미지급 비용이 22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보상 원가가 되는 거고요. 보상 원가, 즉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비용. 장기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돈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 계정에 속하는 거야. 자 이제 그 문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식 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이건 똑같아요. 액면금 나중에 이제 행사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받은 초과금이고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가득 기간 중 각 회계 기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은 당기 말에 인식한 누적 보상 원가에서 누적 보상 원가가 이거지. 여기 봐요. 누적 보상 원가가 450만 원. 450만 원이 누적 보상 원가가 되는 거고요. 곱하기 3분의 2가 누적 2년차 거니까 그치? 얘가 누적 보상 원가예요. 누적 보상 원가에서 앞에서 인식한 걸 빼줬지 그치?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장 누적 보상 원가에서 전기말까지 인식한 누적 보상 원가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450만 원 곱하기 3분의 2가 누적 보상 원가 앞에서 인식한 거 빼주면 되는 거고요. 3번에 부여일 이후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여기 봐요. 부여일 이후에 지분 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반영을 해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결정을 뜻하는 거라고요. 주식 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됐을 때는 이미 인식한 보상원가를 여기 보상원가 주식 보상 비용을 환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29번 법인세율계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일시적 차이가 발생한 연도에 평균세율을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소멸 시점에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고쳐놓으세요.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소멸 시점에 평균세율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소멸 시점. 그 30번 문제 보면 세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연도별로다가 그죠? 발생한 연도에 평균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25%를 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25%가 아니라 소멸 시점의 평균세율인 30%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번 문제로 기준으로 했을 때 1번의 틀린 문장은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소멸 시점의 평균세율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2번. 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기에 따라 유동 및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무조건 비유동 항목입니다.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예요. 3번.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이고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랬어요. 이연법인세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유동자산 부채라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자, 30번 문제 보시면 물음이 뭘 물었습니까?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자, 우리 여기 보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와 있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400만원. 400만원 단기에 400만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 조정을 봤더니 접대비 한도 추가가 60만원 나와 있죠. 접대비 한도 추가 60만원. 송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송금불산입 항목이니까 플러스예요.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90만원. 송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죠.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90만원. 둘 다 플러스입니다. 는 하면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얘가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된 거야. 과세 표준은 55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과세 표준은 550만원 나와 있고요. 현재 세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 25%라고 나와 있죠. 25%. 지금이 현재는 2001년도네요. 2001년도 세율은 25% 곱하기 25% 하면 납부할 세금이 얼마로 계산이 되니? 25. 137만 5천원? 137만 5천원. 맞죠? 137만 5천원.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접대비 한도 추가 송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고요.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도 송금불산입이니까 플러스입니다. 과세 표준이 550만원 계산이 돼서 세율 25% 곱해주시면 납부할 세금이 137만 5천원. 분개하면 배변의 미지급 세금이라는 얘기야. 배변의 미지급 세금이 137만 5천원. 차면에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자, 일단은 2001년, 02년, 03년, 04년 이렇게 있을 때 세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때는 25%, 이때는 30%, 이때는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멸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만약에 발생연도 시점의 세율이면 다 25%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소멸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만 한번 볼까?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위 이건 모르죠? 접대비 한도 추가는 돈 나가는 거지. 영구적 차이라고 그래서 영구적 차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접대비 한도 추가는 돈이 나가는 영구적 차이란 말이야.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가 유보니까 일시적 차이죠. 여기 봐요. 지금은 플러스인데 미래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얼마씩? 얼마씩? 각각 30만 원씩 소멸한다. 그럼 이때 여기 봐요. 이때 플러스 92, 플러스 92 이때는 마이너스 30, 이때도 마이너스 30, 이때도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세 표준이 30만 원씩 줄어들겠지? 30에 2만 5천 원 곱해주면 7만 5천 원의 세금이 줄어들 거야. 이때는 9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거고요. 이때도 9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 거야. 토탈 세금이 얼마 줄어들죠? 18만 원에 7만 5천 원, 25만 5천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지. 세금이 줄어들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말 쓰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라고 그랬어? 18만 원에서 7만 5천 원, 25만 5천 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이렇게 여기 잠깐만요. 이렇게 현재는 늘어나지만 미래에 줄어드는 걸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는 말 쓰는 거야. 얘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되는 거야. 미래가 마이너스인 게. 차감할 일시적 차이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저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5만 5천 원 빼주면 얼마니? 100 얼마야? 12만 원. 법인세 비용은 112만 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어? 여기 잠깐만요.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고 하면 이 미래 가치를 또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보시면 31번 먼저 써라. 써놔 요거. 자, 그 다음에 31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측정 기준의 변경, 밑줄 쳐봐요. 측정 기준의 변경에 뭐가 있느냐면 측정 기준의 변경이라는 게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측정 기준의 변경이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을, 즉 측정 기준을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란 말이야. 이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게 추정의 변경이니 정책의 변경이니? 원가법에서 재평가법으로 바꾸는 거,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지, 그치? 정책의 변경이죠, 정책의 변경. 이번엔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의 변경은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다 써줄까? 여기 봐요. 회계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고자산 단가 결정,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뭐 선인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이동평균법을 선인선출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정책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측정 방법을 유형자산의 측정 방법을 원가법에서 재평가법으로 바꾼다든지. 재평가법, 이게 다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지, 그치? 이런 걸 회계 정책의 변경이란 말 쓰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무슨 법을 적용을 하냐면 소급법을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대손율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가상각 관련된 거. 감가상각 관련된 거. 여러분 감가상각 관련된 게 뭐 있지? 감가상각 관련된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용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잔존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 정해법, 그 다음에 또 무슨 법? 정률법. 이거 다 추정의 변경이에요. 정해법을 정률법으로, 정률법을 정해법으로. 그러면 얘도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거지, 그치? 과거에는 정책의 변경이었는데 현재는 다 추정의 변경으로 갔습니다. 감가상각 관련된 거 다 법에서 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저것도 추정의 변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어쨌든 2번이고요. 동그라미 3번 잠깐만 한번 볼래요? 추정의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기 봐요. 이거 소급법을 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가장 이른 회계 기간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작년 거부터 뜯어고치면 된다라는 얘기죠. 가장 이른 회계 기간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봐봐. 선인선실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바꿨어요. 우리는 5년 차야. 그럼 5년치 재무제표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죠,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장 최근 이른 기간 것, 작년 거만 뜯어고쳐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들어간다. 32번 문제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네요.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공식. 여러분, 주당 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주 단기 순이익 써볼까요?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 보통 주식수예요. 보통주 단기 순이익 나누기 유통 보통 주식수 이렇게 하면 주당 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1,200만 원 나와 있죠. 우선주 배당금이 얼마니? 이거 300이니 200이니? 300 빼주면은 900만 원이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요. 자, 유통보통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면 얘들아, 요거는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 있어요? 1월 1일부터 유통되고 있는 게 몇 주야? 18,000주? 그럼 18,000주 곱하기 12개월 중 12개월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그대로 그냥 18,000주가 계산이 됩니다. 18,000주 곱하기 12개월 중 12개월이 유통이 되고 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5월 1일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봐요. 5월 1일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얘는 줄어드는 거야. 마이너스 상이에요. 몇 주니? 3,000주? 3,000주 곱하기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그만큼 유통되고 있는 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12개월 중에 5, 6, 7, 8, 9, 10, 11, 12 8개월이 저기 쳐 12분의 8 이렇게 하면 몇 주가 줄어들어요? 2,000 몇 주? 2,000주? 2,000주. 그러면 여기 볼래? 두 개 계산하면 몇 주가 나오는 거죠? 16,000주가 유통보통 주식수가 되는 겁니다. 16,000주. 자, 그럼 주당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500원? 562점. 잘못 계산했다. 560 2원 50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62원 50점, 562.5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40%를 70 얼마야? 80만 원? 80만 원에 취득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지분법 문제거든요. 얘 지분법 문제는 첫 번째 여기 보자. 취득시 몇 프로 취득했다고 그랬어요? 40%를 차변에 줄여서 투자 주식. 원래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인데 줄여서 투자 주식 얼마에 사왔어요? 80만 원에 사왔어요. 80만 원. 그러면 현금 8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거야. 여기 봐요. 중요한 거는 취득 시에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이걸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순자산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이 뭐냐면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본. 이에서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얼마래? 200만 원이래. 여기 잠깐만 볼까? 200만 원. 네, 40%. 그러면 80만 원이죠. 8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8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 봐봐. 80만 원에 취득했잖아. 그치? 200만 원에 40%면 80만 원짜리죠. 그쵸? 8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가 매수 차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단 답 내주고서 저게 뭔지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취득 시, 자, 두 번째 순이익이 얼마인지 한번 볼래요?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단기 순이익은 30만 원에, 여러분 여기 봐요. 30만 원에 몇 퍼센트만 내 거냐면 40%만 내 것이 되는 거야. 차변에 투자 주식 3, 4, 12만 원.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라고 합니다. 대변에는 지분법 이익이 12만 원. 그리고 지분법 이익은 수익이에요. 지분법 이익은 수익입니다. 즉 단기 손익입니다. 단기 순이익, 수익이라고 해요. 수익. 자, 세 번째 또 뭐 나와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이 나와 있죠. 얼마 나와 있습니까? 기타 포괄이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만 원. 그 10만 원에 40%가 내 거예요. 차변에 투자 주식 4만 원. 대변에는 지분법 자본 변동. 대변에 지분법 자본 변동이 4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지분법 자본 변동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겁니다. 지분법 자본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 번째 배당금. 자, 여기 잠깐만 볼래? 배당금도 역시 곱하기 40% 해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투자 주식 이렇게.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얘는 투자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킵니다. 근데 다행히도 배당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답 찾으면 되지. 뭘 물었어요, 여러분들?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을 물었지, 그치? 얘들아, 여기서 얼마 있어? 80. 여기서 12만 원. 여기서 4만 원. 여기서는 없죠?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96만 원.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만 보자. 여기 보자. 얘가 만약에, 여기 잠시만. 됐어, 이제 답은 냈죠? 자, 요거 잠깐만 한번 볼게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만약에 150만 원이야. 150만 원. 150만 원에 40%면 얼마짜리죠? 60만 원짜리예요. 60만 원짜리를 얼마에 취득했어요? 80만 원에. 그럼 20만 원만큼 돈을 더 준 거지? 영업권.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할 거 없다고요. 그래 똑같아. 그럼 96만 원이 답인 거야.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똑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96만 원이 답이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 영업권을 물을 수 있겠지, 그치? 그 2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지. 영업권을 물으면 얼마가 답이 된다고요? 2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마지막 한 번 더 지기 전에. 자, 150만 원짜리를 40% 하면은 60만 원짜리예요. 6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80만 원에.
그러면은 20만 원만큼 돈을 더 줬단 말이에요. 영업권 상각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잠시만 볼래? 90만 원짜리야. 250만 원짜리야. 250만 원의 40%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짜리를 얼마에 사오면 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8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은 20만 원만큼 싸게 사왔지. 이걸 연가 매수 차익이라고 해요. 연가 매수 차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얘 품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투자 주식 12만 원, 대변에는 지분법이익이 12만 원이 아니라 요 연가 매수 차익을 단기 손익에 반영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느냐면 32만 원이 되는 거예요. 32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80에다가 얼마 더해주고 32만 원 더해주고 얼마? 4만 원 더해주고 얘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에 나온다니까요. 실제 나온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연가 매수 차익이 있으면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여기다 더해서 답을 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34번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회사가 수취하는 배당금 지급액은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죠. 아까 제가 분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치? 배당금 받으면은 투자 주식의 금액이 감소된다라고 했습니다.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의 잔고 금액이 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이거 뭐야? 계속 자회사가 적자가 났다는 얘기죠, 그쵸? 적자가 나서 0 이하가 된 경우에는 지분법 변동액에 대한 인식을 중지해야 되겠죠.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죠? 연가 매수 차익에서 발생하는 경우 취득한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뭘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어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단기 손익.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5번. 다음 중 기능 통화와 표시 통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기능 통화는 경제적 활동에서 사용하는 통화를 우리가 기능 통화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표시 통화는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통화를 표시 통화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통화와 기능 통화는 반드시 동일한 화폐로 사용되어야 된다. 1번은 틀렸습니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표시 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가 맞고요. 기능 통화로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 통화 사이의 현물 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해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기능 통화란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활동의 통화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어요. 자, 파생 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에서 위험회피 수단 손익 중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 밑줄 쳐주세요. 어디다 밑줄 쳐주시면 되냐면 현금흐름, 그 다음에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금흐름, 그 다음에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현금흐름 밑줄 치시고요. 위험회피 효과적이 않은 부분 밑줄 치시고. 그러면은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는 얘기겠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 손익. 자, 동그라미 3번은 뭐가 포인트냐면 매매 목적. 매매 목적. 동그라미 4번에서는 공정가치. 자, 그래서 매매 목적이나 공정가치,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에서는 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단기 손익. 그러니까 현금, 흐름, 위험회피 목적이면서 위험회피 효과적인 것만 기타 포괄 손익이고 나머지는 싹 다 그냥 뭐라고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현금으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 효과적인 부분만 기타 포괄 손익, 나머지 현금으로 위험회피 효과적이지 않다, 매매 목적이다, 공정가치 유형이다. 그러면은 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옳은 것은 1번이었고요. 37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기초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밑줄 쳐주세요.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밑줄 쳤어요? 금융 리스입니다. 자, 리스 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에